그 말씀하시는 교육에 표현을 하실 때 12년이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대학 교육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항상 어떤 교육 조합이나 이런 데에 대학 자체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항상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마치 그 밑에서 잘못 양성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학 교육에서 입시라는 것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사실은 한국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입학으로 모든 게 다 끝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태어나면서부터 20살 안에 모든 성적이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그때 다 완성형으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대학에 입학한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서 그냥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대학에서 경쟁을 해야 된다고 하면 사실은 어릴 때는 놀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에 있는 대학들이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마치 그냥 입학과 그냥 사회의 가교 역할만 하고 전혀 그 중간에서 대학에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한국의 대학들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계속 그 인생의 성적표라는 게 대입에 달려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교육개혁이나 이런 것들에 사실은 제 교수님이라서 좀 조심스럽지만 대학의 책임이 저는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만일에 대학에서 뭐 입학 정원을 50%만 졸업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한국에서 기여 입학해도 전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역할들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그 밑에 있는 그냥 애들을 괴롭히는 거에서 그냥 비겁하게 물러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한국의 지금의 문제는 여기 밑에서부터의 변화가 아니라 대학의 변화가 제일 시급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것보다도 훨씬 더 신랄하게 대학을 비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비판하셔도 되고요.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대학은 죽었다고 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엔 대학이 없습니다. 지금 대학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저 기관들은 대학 아니에요. 그리고 국가도 대학에 대해서 일체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정책이 없습니다. 대학 정책 없고요. 학문 정책도 없어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교육 정책이라는 것이 유일하게 있는데 이것도 입시 정책에 불과해요. 어떤 아이들을 키울지, 어떤 학문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앞으로 중시할지, 또 대학은 어떤 형태의 기관이 되어야 될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도 없고 방향도 없고 역사도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한국 대학은 너무너무 끔찍한 상태고요. 대학에 대한 말씀 조금만 드릴게요. 지금 오늘날 독일을 만든 중요한 요인은 대학이에요. 결국 68혁명 직후에 대학 개혁이 가장 결정적인 것이었고요. 그래서 독일 대학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훔볼트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를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중요한 교육 철학자고요. 훔볼트 대학을 만든 사람이죠. 베를린 대학을 처음 만든 사람이라서 베를린 대학을 훔볼트 대학이라고 합니다. 1800년대 초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0년 조금 더 됐죠. 근대 대학의 효시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근대 대학은 훔볼트 대학으로 시작됐다. 훔볼트가 대학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대학은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선취하는 소우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선취한다. 선취한다는 말이 미리 한번 실험해보고 경험해보는 그러한 작은 우주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겠어요? 1800년대에 훔볼트 대학이 생길 때의 독일 상황을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금방 어느 정도 이해하시죠? 독일은 그 당시에 베를린은 특히 프로이센의 국가의 수도였죠?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가장 후진 나라예요. 문화라는 건 거의 없고
완전히 군국주의. 전쟁국가. 프로이센 차는 거 전쟁.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나 오스트리아 같은 문명 국가는 상대가 안 되는 야만 국가였어요. 그런데 대학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자유를 부여해줬습니다. 절대 자유. 그래서 훔볼트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대학에서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실험해보고 이것을 전 사회에 쫙 확산시키는 것, 이것을 개혁이라고 봤어요. 개혁 모델이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대학 안에서만큼은 그런 군국주의 프로이센으로 모든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장해줬어요. 이것이 독일이 1970년 아까 교육개혁 했다 그랬죠? 그때 이 전통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대학이 세 가지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구현하는 기관이 돼요. 첫째, 민주주의.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 그걸 대학이 구현해야 된다.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는 뭐겠어요? 구성원들이 가장 평등하게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럼 대학의 구성원이 누구겠어요? 학생, 교수, 그 다음에 행정직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독일에선 학문 공동체라고 대학을 규정을 해요. 행정직원은 사무직 노조로 따로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학을 구성하는 학문 공동체로서의 대학을 구성하는 건 누구겠어요? 예, 교수, 학생, 그 다음에 그렇죠. 예, 조교와 강사. 조교와 강사 정말 중요한 대학의 구성원이죠. 학문 중간층이라 그래요. 교수와 학생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역할이죠. 이 3자가 어떻게 권한을 분점하면 가장 이상적일까요? 어떻게 분점을 하면? 3분의 1씩 갖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3분의 1씩 하셨어요. 70년부터 정확하게. 그래서 모든 대학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 3자가 딱 앉아가지고 3분의 1씩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대학에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어떤 과를 신설할지, 어떤 교수를 초빙할지, 어떤 과목을 개설할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걸 결정할 때 이 3자가 모여가지고 결정을 한 거예요. 대단하죠? 예. 그래서 70년 이후부터 대학의 풍경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겠어요? 대학에서 데모가 벌어졌다 하면 누구 데모겠어요? 교수 데모입니다. 교수 데모. 70년대 이후에 대학에서 벌어지는 데모의 76%가 교수 데모였다고요. 매일 교수들이 학교 와서 데모합니다. 왜 데모하겠어요? 우리에게 과반의 권한을 다하고 3분의 1의 권한을 가지고 있죠? 네, 그걸 교수들이 계속 요구를 했어요. 그 교수들의 말이 일정하게 타당합니다. 학문의 전문성과 관련된 영역에 관해서는 과반의 권리를 다하고 그걸 요구한 거예요. 나머지 대학 운영에 대한 기술적인 건 3분의 1씩 좋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교수를 뽑는다. 그런데 학생과 그 다음에 조교 강사와 교수가 3분의 1씩 권한을 가지고 교수를 뽑는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교수를 인기투표로 뽑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학생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냥 강연 잘하고 한다고 훌륭한 학자라고 볼 수는 없죠. 이런 부분들, 학문의 전문성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교수에게 과반의 권한을 다하고 이런 데모를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73년에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교수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타당하죠. 그래서 일반 운영에 관해서는 지금도 3분의 1씩 권한을 균점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적인 영역만 교수에게 과반을 인정하는 아주 합리적인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총장 뽑는 거죠? 총장. 이 총장 누가 돼요? 총장도 당연히 누구나 나올 수 있는 거죠. 왜 교수만 총장을 해요? 그렇잖아. 그래서 69년 이미 총장 선거에서 베를린 대학에는 누가? 조교가 처음으로 출마를 합니다. 조교 대표와 교수 대표가 붙게 됐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조교가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그래서 29살 먹은 롤프 크라이비히라고 하는 사회연구소 조교, 석사를 한 조교가 베를린 대학에, 그것도 베를린 대학의 총장이 됩니다. 69년에. 엄청 잘했어요. 이 친구가. 총장. 그래가지고 4년 후에 이 롤프는 나는 더 이상 총장을 할 수가 없다. 나도 이제 박사 논문을 써야 된다. 나는 총장하면서 박사 논문을 쓸 시간이 있을 줄 알았다. 근데 전혀 없더라. 너무 바빠서. 더 이상 못한다. 박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학생들이 막 압도적으로 롤프를 몰아댔습니다. 네가 한 번 더 해야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번 더 해요. 8년 동안 롤프 크라이비히가 그것도 베를린 대학의 총장을 합니다. 그 젊은 친구가. 이때 베를린 대학이 독일 베를린 대학 역사상 최고의 대학이다. 가장 활발하게 학문적 논쟁이 벌어지고 창의적인 생각과 행동들이 대학을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학의 민주주의예요.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죠. 그걸 이미 50년 전에 독일에서는 한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 독일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정의, 사회적 정의가 구현되는 공간이어야 된다. 가장 이상적인 사회적 정의가 구현돼야 됩니다. Social justice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69년부터 이미 독일 대학에서는 사회적 정의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독일은 46년부터 이미 학비는 없습니다. 46년부터 점진적으로 대학 학비를 다 없앴어요. 학비가 없더라도 부잣집 아이들은 공부에만 전념을 하는데 집안이 좀 어려운 아이들은 자꾸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아르바이트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회적 정의라는 관점에서 논쟁이 된 거예요. 이것은 사회적 정의의 관점에서 옳지 않다. 아버지 돈지갑에 따라서 아이들이 학문적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제한된다는 것. 대학은 권력 비판의 중심이 돼야 된다 하는 게 독일 대학의 전통이고요. 그래서 비판 대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독일을 만든 거예요. 학생들이 대학이라고 하는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선취하는 소우주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실험한 거죠.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 가장 급진적인 사회적 정의, 그리고 권력 비판. 이것을 캠퍼스에서 4년 동안 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쫙 퍼져나가는 거죠. 이것을 제도로의 행진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 March through institutions 이런 표현을 썼어요. 당시 March through institutions. 제도를 통과하는 대행진. 결국은 이러한 새로운 유토피아를 맛본 젊은 정신들이 사회 전체로 퍼져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독일을 바꿔낸 거예요. 70년대. 이들이 가장 많이 간 곳이 어디겠어요? 가장 많이 간 곳이 언론사와 학교입니다. 언론사와. 왜 그랬겠어요? 언론사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곳이죠. 학교는 미래에 살아갈 그 아이들의 의식을 가장 의식에 영향을 주는 것이 학교겠죠. 그래서 교육계와 언론계는 이 68 혁명의 세례를 받은 젊은 세대가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게 오늘날 독일을 만든 거예요. 히틀러 파시즘의 그 끔찍한 독일을 바꿔낸 그 힘이 교육에 있었던 거죠. 사실은 대학에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비판하신 것처럼 한국 대학을 한번 보세요. 민주주의. 대학에 민주주의가 있나요? 지금 제가 있는 중앙대학교. 두산이라는 곳이 2008년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는 완전히 대학 민주주의를 완전히 짓밟고요. 총장 직선제 완전히 없애버리고 총장 임명제를 바꾸고 나서 자기 멋대로 너 2년에 너 4년 자기 마음대로 해. 이런 엉터리 같은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최고 고등교육기관에서 돈 많은 어떤 자가 들어와서 대학을 산 것처럼 대학을 소유하듯이 자기 멋대로 대학의 거버넌스를 지배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아직도 자행되는 게 우리나라고요. 그 다음에 사회 정의가 있나요? 사회 정의. 얼마 전에 연세대학교, 예? 한번 보세요. 청소 노동자들이 집회를 한다고 젊은 아이들이 고발하는 나라예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고요. 권력 비판을 합니까? 권력 비판. 무슨 일이 벌어져도 대학에 대자보 하나가 붙지 않는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대학을 좀 비판하셨지만 저는 대학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고요. 이미 돌아가셔서요. 대학이 없습니다. 한국에. 저는 한 10년 전에 대학은 죽었다. 이렇게 제가 여러 글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한국 사회가 오늘날 겪고 있는 많은 불행들, 그 근원에는 어찌 보면 대학의 죽음이 있다고 봐요. 과거에는 대학에서 학생들도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대학 선생들도 일종의 지식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감 같은 걸 느꼈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 볼 수가 없어요. 다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가 있는지. 기껏 한다는 게 사회 이사를 하면서 기업에 들어가서 99.8%예요. 채택률이. 이북보다 더 높습니다. 네? 기업 안에서 모든 안건을 다 거수기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게 지금 대학생 교수들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고요. 김건희 논문과 관련해서 최근에 국민대 교수들이 보인 행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한국 대학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 이외에 뭘 보여주는 거겠어요? 지금 아무튼 지금 대학을 지적하신 건 너무나 타당한 지적이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면 공부를 안 하잖아요. 이런 엉터리 같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대학 들어가면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확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하는 데 대한 근본적인 그런 성찰이 지금 필요할 때죠.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학교를 조금 더 이렇게 딥하게 봐주시고 이렇게 학교 추천이나 왜냐면 이런 강의 들으면 우리나라에서 학교 추천할 만한 거 있냐 이렇게 여쭤보시면 저는 이제 순환을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 추천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연대해서 네, 저는 이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말씀 하셨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결심을 한 거고 일종의 어떻게 보면 모험적인 그런 그 교육을 택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결정에 대해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때 춘나 뭐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저희 아이를 간디 학교를 보내고 싶어 했는데 우리 아이가 죽어도 안 가겠다고 버텨가지고 보내지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새로운 대안학교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뭐 간디 학교도 있지만 풀모 학교라는 것도 있고 말도록 학교라는 것도 있고 여기 춘나 학교도 있고 제가 그런 데 대부분 다 가봤어요. 아이들 표정들이 다르죠. 네, 아이들 표정들이 다르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공교육을 시키고 싶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무튼 우리 아이가 안 가겠다고 한 걸 제가 억지로 보낼 수는 없었던 거고. 근데 제가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자면 강수돌 교수라고 있어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에 강수돌 교수가 아이들 셋을 전부 간디 학교를 이제 나왔는데요. 그 아이들은 다 대학을 안 갔어요. 셋이 전원 본인들이 이제 갈 생각이 없었고 부모들도 뭐 본인들 그 아이들 생각을 존중한 거고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 결혼식에 가서 보고 너무 놀라서 그 아이들 셋이 전원이 일단 한국에는 없는 표정이에요. 표정. 난 한국에서 그런 표정 처음 봤어요. 너무나 행복한 표정, 셋 다. 너무나 행복한 표정이고 특히 그 둘째 아이가 딸인데 아롬이라고 딸이 있는데 이 아이는
빵을 만드는데 너무나 큰 기쁨을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산에 있는 제빵 전문 학교에 다녔어요. 거기서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가지고 야 너는 무슨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니? 그랬더니 이 아론이라는 애가 나는 공부가 너무 재밌어. 처음 해봐서. 그랬다는 거. 그러면서 정말 이 제빵 쪽에 대단한 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빵을 더 공부하겠다고 캐나다를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캐나다에 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곧 돌아올 겁니다. 큰 아이는 거기는 그 재즈 피아노를 했고요. 막내 아이는 제주도에서 농사를 졌어요. 농사를 또 그렇게 잘한 모양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그걸 그만두고 강원 FC에서 물리치료사 하고 있대요. 내가 요즘에 축구에 꽂혀가지고 축구 그 부상당하면 치료해 주는 거 있죠. 그걸 또 공부해가지고 그 치료사를 하고 있는데 얘가 지금 물리치료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걸 진짜 깊게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독일어 공부를 하고 있대요. 독일이 또 축구 강국이니까 물리치료 이런 쪽에 굉장히 강국이래요. 거기에 가고 싶다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집은 완전히 아이들이 관심을 갖는 그것대로 아이들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요. 어떤 억압도 없이 키운 아이들이 저런 표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사례를 하나 좀 말씀드리고 또 하나 사례는 그것도 이제 제 친구의 그 딸의 사례인데 이 아이는 국악 중학교를 다녔어요. 독일에서 이제 초등학교 한 4학년까지 다녔으니까 독일어를 완전히 모호같이 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가 창을 좋아한다고 자기가 창을 배우겠다고 국악 중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는 괜찮았는데 고등학교에 일반 고등학교를 간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달이 난 거예요. 네. 얘가 좀 정의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라는 건 다 공부 좀 잘하고 좀 부유한 집 아이들을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얘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교사랑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학교 공부도 안 하고 뭐 약간 학교에 부적응 아이가 된 거예요. 이 아이가 분명하게 자기 뜻을 이야기를 한 거죠. 나는 더 이상 한국에서 못 있겠다. 독일에 보내주시오. 아버지한테 요구를 해서 한 달 동안 스트라이크를 했대. 이 아이가.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잘 들었죠. 그때 아마 오거지로 한국에 뒀으면 얘는 적응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독일어 하고 있었으니까 독일에 보내놨는데 결국은 얘가 지금 한국 최초의 베를린 판사가 됐어요. 함부르크 법대를 나와가지고 거기서 대학교 1학년 때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아이 때문에 판사가 됐대요. 독일도 판사는 대학 교수처럼 시간을 마음대로 쓴대요. 검사는 공무원이니까 퇴근 시간이 있대요. 근데 자기는 아이를 돌봐야 되니까. 그래서 판사가 됐다는데 그래서 지금 한국인으로선 최초의 판사가 된 거예요. 베를린에서. 이 아이의 경우도 만약에 한국에 계속 이 아이를 잡아뒀으면 이 아이는 훨씬 더 어려웠겠죠. 그 이후의 삶이. 그러니까 결국 제가 최근에 강연을 하면서 들은 것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 이야기 듣고 어떤 어머니가 너무나 적응을 못하는 그런 중학교 자기 아이를 독일에 보냈는데 지금 1년 됐는데 이제 빨리 적응을 해서 독일말도 웬간히 하고 너무나 행복하게 지낸다. 그래서 저한테 막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런 분을 몇 번 만났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너무 한국에 이렇게 적응시키려고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네, 그래서 그 3학년짜리 따님이 나중에 독일 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 저는 강추해요, 사실. 강추고요. 저는 저희 아이도 사실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자기 독일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독일에 가 있는데요. 우리 아이는 전혀 공부할 아이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잘 보냈다고 생각해요. 독일에 가서 생활을 하더니 아이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가난하게 사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한국에 있을 땐 여기 아이들이랑 똑같죠. 너무 물질적으로 무화돼가지고 그냥 좋은 물건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더니 독일에서 몇 년 지내고 나더니 독일 아이들 같이 변한 거예요. 별로 물건에 관심이 없고 가난하게 살면서 그냥 삶을 즐기는 자연 속에서 그런 아이로 이렇게 바뀌는 걸 보면서 아유 잘 보냈구나. 저는 사실은 그런 경험을 좀 했어요. 그래서 예 그렇다고 우리가 다 대안학교로 갈 수만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동시에 저는 공교육이 정상화되도록 또 노력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가능하면 시간만 되면 강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처럼 여러분들 선생님들이랑 부모님들이랑도 하지만 사실은 요즘에는 교육청 같은 데서 교장 선생님들, 교감 선생님들 이런 연수를 많이 해요. 그런 거 할 때 부르는 교육청이 많아요. 물론 대체로 조금 진보적인 교육감이 있는 데겠지만 그래서 그런 데서 교장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역시 중요하죠. 학교를 운영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런 데서 한국 교육에 저는 근본적인 변화, 조금 고쳐서는 한국 교육은 안 된다. 이거 철학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또 그런 교장 선생님들이랑 많이 그런 토론하다 보면 어떤 변화의 조짐에 대한 그런 그 동의? 저는 제가 굉장히 세게 비판하기 때문에 거기에 큰 반발이 있으리라고 많이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그렇지는 않고 많은 선생님들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하는데 동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한 10년 내에 한국 교육도 근본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변화가 가능할 수 있다. 요즘에 조금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 우리 아이들은 다 그렇죠. 이제 그게 문제고 교육이 그게 문제고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은 한국 교육을 지금 바꾸고자 하는 의지 같은 거 거의 없고요. 그들은 문제가 어디에 있다는 것조차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시민들이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한 내년쯤에 시민들이 교육 촛불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화문에 한 100만이 모이면 저는 바뀐다고 봅니다. 그리고 100만이 모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작년에 했더니 제가 또 가는 곳마다 그거 언제 모여요? 이런 선생님들이 많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런 간절함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운동들도 많이 또 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든가 3교육 학부모라든가 또 제가 주장을 하고 나서 그런 대학 무상화, 평준화, 국민운동본부라는 게 제가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에서 생긴 것이고요. 그런 조직들이 이제 조금씩 생겨나고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가장 희망적인 사인은 그 책이에요. 그 책.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서 뭐 한다 그러면 가장 설득하기 쉬워요. 미국 놈들도 이렇게 한다. 그러면 글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샌델 교수가 저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미국에서 트럼프 현상이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 야만성을 만들어낸 것은 결국 능력주의 경쟁교육이다. 그게 저 책의 핵심적인 메시지고요. 그러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샌델 교수가 내세우는 것도 뭐예요? 대학 입학시험 없애고 대학 서열체제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입학시험을 자격고사 정도로만 보고 여기에 붙으면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 이 아이들은 추첨으로 배정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소위 대학의 서열체제,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이런 체제를 다 없애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그것과 같은 맥락이고요. 또 제가 세 가지를 계속 이야기했는데 대학 시험을 입학시험 없애라, 대학 서열체제 없애라, 대학 등록금 없애라. 이 세 가지죠. 대학 등록금 없애는 것은 이미 실현되고 있어요. 요번에 바이든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들어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지금.
버니 샌더스라고 하는 민주당 안에서 굉장히 개혁적인 정치가가 있죠. 정책 연합을 했습니다. 바이든이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샌더스 주장의 핵심이 그거예요. 대학 등록금 폐지, 대학생 부채 탕감, 재원 마련을 위한 보유제도, 이 세 가지예요. 이걸 받았습니다. 바이든이. 그래서 대학 무상 등록금, 이것을 이미 커뮤니티 칼리지부터 시작하자, 그 예산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이걸 우리 한국인들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한국 정치인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에서도 했다 이러면 대부분 또 금방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한국에서 일정한 교육의 변화를 몰고 올 어떤 그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희망적으로 생각할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